기업이 경영을 더 잘하게 하는 솔루션 개발, 성과를 이끌어내는 기업 문화의 혁신. 이것은 30년간 영림원 소프트랩이 해온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일입니다. 시스템이 일을 하면 기업이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이 시스템 경영을 만들어드립니다. 영림원 소프트랩. 네, 안녕하십니까 리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프로TV와 함께하는 영림원 소프트랩 포럼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경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강연을 넘어서 기술이 앞서가는 시대, 조직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AI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조직의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 여러분들께 명확한 방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3프로TV를 통해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영림원 소프트랩이라는 기업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영림원 소프트랩은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ERP 전문 기업을 넘어서 AI와 HR 그리고 기업 문화 혁신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IR 자료를 통해서도 이러한 성장 방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본 포럼을 준비해 주신 두 분의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기업 문화의 전환을 선도하고 계시는 영림원 소프트랩 박윤경 부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은 기업의 운영 효율을 돕는 ERP를 직접 만들고 구축하고 또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돕는 회사입니다. 또한 영림원은 기업의 문화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대표님 이하 임직원분들께서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어떻게 일하는 건지, 그 문화는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와 어떻게 다른지, 또 단순히 ERP와 AI가 효율을 지향하는 도구라 그러면 그 효율을 넘어서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문화는 무엇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림원의 관심이 많고요. 특히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에 채용되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근태 대표님을 통해서 훌륭한 기업의 문화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포럼의 하이라이트 초청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도입하는 기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술보다는 조직과 리더십 그리고 기업 문화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AI 시대에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스컨설팅 한근태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조직 문화, AI 시대에 관련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준 질문은 굉장히 기술적인 질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AI는 워낙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기업이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무슨 뭐 옴니포턴트한 쾌도난무하는 해법을 주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부터 AI는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저는 뭐 베팅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파괴적인 기술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 그런 파괴적인 기술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정착을 해나갔고 이 사람들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인류가 발전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석유, 전기,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그게 상용화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 역사학은 미래학이에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컴퓨터가 처음부터 생산성을 올렸을까? 아닐 수 있거든요. AI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두 번째는 조직 문화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메인 테마가 조직 문화니까. 조직 문화는 뭐냐? 정확하게. 그게 뭐냐? 그러면 조직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해야지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렇죠? 경영학적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AI입니다. 그렇죠? AI가 정확하게 뭐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냐? 그렇죠? 어떻게 올라타야 될 것이냐? 그렇죠? 마지막 챕터는 그러면 알았다, 좋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AI를 잘 활용하고 AI 시대에 우리가 용이 날개를 달게끔 개인과 조직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냐? 정도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맞아, 내가 이런 쪽에 좀 에너지 쓰면 되겠다 라는 정도의 느낌을 주면 저는 오늘 제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맨 앞에 나온 그 황금의 샘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좀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길 권해요. 보통 원래는 3권이었었는데 번역 과정에서 2권이 됐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그다음에 이 책은 필리처상까지 받고 석유의 역사를 그린 거죠. 석유가 어떻게 오늘날 에너지원이 됐느냐라는 걸 그런데 굉장히 재미나게 쓴 그러한 책입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석유는 원래 에너지원이 아니었었습니다. 석유는 원래 의료용, 그 다음에 조명용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조명용으로. 근데 석유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에너지가 돼갖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란 전쟁이 막 벌어지고 이러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850년대까지는요 조명의 핵심이 고래 기름입니다. 고래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근데 하도 고래를 잡다 보니까 고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은 게 석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예일대학 교수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이 석유가 이게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분석을 하니까 이건 끝내준다. 이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59년도에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유정을 파요. 시출하는 거죠. 그렇죠? 시출을 합니다. 어디에 파냐면 펜실베니아주의 타이터스빌이라는 곳에 첫 유정을 팝니다.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사람들 보니까 끝내주거든요. 저게 앞으로 잘 팔리겠구나. 그래서 막 소나게나 다 뚫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때 3,000개를 뚫었다고 그래요. 이 3,000개의 회사가 난립한 거죠. 난립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석유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승자, 그때 석유 시장을 제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석유를 보고 생각한 거죠. 이게 미래 끝내줄 것 같다. 근데 석유 시장을 제패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첫 번째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그 당시는 불량 휘발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회사 이름은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지었을까? 우리는 표준화된 제품이라는 거야. 우리는 물도 섞지 않고 다른 기름도 섞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깨끗한 석유만 판다 해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는 걸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막 M&A를 엄청 하죠.
그래서 원유회사 이런 걸 엄청 원유회사, 정제회사 엄청 삽니다. 세 번째는 물류가 중요하잖아요. 석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도회사도 사들이고 막 그러면서 오늘날의 록펠러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생각처럼 이 수요가 별로 없는 거. 그때는 뭡니까? 자동차가 나오기 전입니다.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석유를 어디다 갖다 쓸 거예요? 아무 조명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완전히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래서 뭐 갤런당 100달러 하던 게 1달러까지 폭락을 합니다. 그걸 구한 게 누굽니까? 포드 자동차입니다. 포드 자동차. 저 포드의 T 모델이 언제 나옵니까? 1908년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편화된 게 1910년, 15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월스트리트 있죠. 뉴욕시를 딱 보면 1910년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1910년대는 마차가 메인이에요. 마차가. 근데 1915년 정도 되면 이 자동차가 메인입니다. 석유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석유를 구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뀝니다. 석유는 그뿐이 아닙니다. 석유는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무기입니다. 무기. 군함입니다. 군함. 영국이 그 당시에 처칠이 그 당시에 해군 장군입니다. 해군 장군. 그때 그 전에는 뭐로 배를 움직였어요? 석탄으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근데 석탄은 벌키하잖아요. 그다음에 연기가 나니까 적군한테 들키기도 쉬워요. 근데 석탄을 이 원료로 쓰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해요. 느려. 그때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이 군함을 석탄에서 석유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엄청 저항이 심했어요. 근데 처칠이 뚝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꿉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빨라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석탄에서 석유로 바꾼 게 이 오늘날의 군함을 바꾼 겁니다. 영국이 막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진 이유도 바로 뭡니까? 석유의 부족 때문에 졌습니다. 석유의 부족 때문에 졌습니다. 이란이 사실 저렇게 된 것도 사실 석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석유라는 잣대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많은 레슨을 얻을 수 있어요. 전 AI도 마찬가지고 낯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기입니다. 전기의 발명입니다. 전기는 1879년도에 에디슨이 처음으로 전구를 발명합니다. 1879년도에 전구가 발명되는데 1900년대에 전기의 보급률이죠.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5%. 20년이 지났지만 5%밖에 안 돼요. 장애 요인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표준화 싸움이에요. 표준화. 직류냐 교류냐. 그래서 테슬라하고 붙잖아요. 그래서 그 표준화가 정착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불안감이 높은 거예요. 그 당시는 그 전기줄에 피복 기술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거기서 불이 나고 또 전기 성질이 부닥쳐서 거기서 합선이 나오니까 사람은 무서운 거야 막 이게. 불안감 때문에 전기를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꺼리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인프라를 까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프라. 그렇죠? 발전소 줘야죠. 송전시설 만들어야죠. 그렇죠? 또 무엇보다 기존의 가스등 업체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항상 기존 세력 있잖아요. 기존에 그 가스등 업체들이 계속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가지고 저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기가 개발된 거는 1879년도지만 상용화된 거는 한참 지납니다.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견되는 거하고 그게 커머셜리 어베일러블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1975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는 1955년생입니다. 그렇죠? 저는 1956년생인데 너무 사는 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컴퓨터에 눈을 뜬 거고 저는 컴퓨터에 눈을 뜨지 못한 거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최근에 쓴 자서전이었어요. 저 소스 코드 더 비기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컴퓨터에 눈을 뜬 거는 좋은 학교를 갔기 때문이에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사실 아까 뭡니까? 약간 자폐 증세도 있고요. 사교 관계가 너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약간 무리해서 굉장히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죠. 근데 그 학교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몇 개 없는 컴퓨터가 있었던 학교입니다. 하이스쿨에. 그래서 빌 게이츠가 미친 듯이 맨날 밤에 들어가서 그 컴퓨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의 성공의 반은 부모 덕분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뭐 약간 얘기는 빗나가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1975년도에 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었죠. 그 전에는 주로 IBM의 그런 이제 메인프레임 같은 것들이 사실 했었는데, 근데 처음에 용도는 뭡니까? 계산기, 그죠? 문서 작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75년도에 보편화된 이후에도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영학자들의 데이터를 보면 떨어졌다. 그래서 생산성의 역설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아니 계산도 빨라지고 문서 작성도 쉬워졌는데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졌다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95년도에서 2004년 사이죠.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연결되면서입니다. 그전에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연결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하나 뭡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들어보셨죠?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90년대는요 BPR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개나 소나 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 뭡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 있잖아요. 업무 구조죠. 회사 구조. 옛날에 구조가 어떻게 됐었어요? 기능별 조직이잖아요. 기능별. 그렇죠? 뭐 연구, 개발, 생산, 마케팅 어쩌고 저쩌고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마이클 해머라는 사람이 BPR을 어떤 식으로 정의했냐면 밸류 체인으로 조직을 재구축한 거죠. 응? 고객이 발주를 낸다.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밸류 체인 따라서 조직을 바꾼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기존의 조직 구조,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이 재편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레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그 개인의 생산성만 올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개인의 생산성이 올라오면 어떤 일을, 근데 개인의 생산성이 올라간 걸 알릴까요? 알리지 않아. 잘릴까 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어떻게 구조를 바꿀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승자가 될까? 그렇죠? AI 시대에 어떤 개인과 어떤 조직의 승자가 될까?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점점 기간이 짧아집니다. 증기 기간은요, 제임스 와트가 만든 다음부터 100년 후에 증기 기간이 상용화됐습니다. 그렇죠? 석유, 전기, 컴퓨터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저는 AI는 순식간에 될 거라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한 30년 걸렸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알파고가 나온 게 딱 10년 됐는데 훨씬 빠른 속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빨리 올라타면 승자가 될 수 있지만 느리게 올라타면 패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챕터에서 드리고 싶었던 건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는요,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직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혹시 이 중에 조직 문화팀에 속한 분 계시나요? 물론 있어도 손은 안 들 걸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조직 문화는 되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받아들이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율법입니다. 율법이지만 보이지 않아. 두 번째 뭡니까? 조직을 움직이는 운영체제. OS예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세 번째는요, 상사가 없을 때 보이는 직원들의 행동.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는 상사가 너무 강압적이고 통제적이니까 그 사람이 없잖아요. 해외 출장 가면 그날 완전 할라데이야. 치과 가고 동사무소 가고 밀린 일 다 하는 날입니다. 그 조직 문화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의사결정들의 패턴. 제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는 그 무엇.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무엇. 그게 조직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조직 문화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성.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좋은 조직문화 하면 막 떠오르는 회사들 있잖아요. 구글, 그죠? 사우스웨스트, 고아텍스, 뭐 M&M을 만드는 마스, 3M, 다 좋은 조직문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구글의 기업 문화를,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를 현대차에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망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고아텍스의 조직 문화를 LG화학에 접목할 수 있을까? 택도 아닌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카카오가 현대 모비스를 경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직 문화는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 좋고 나쁜 건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냐는 거야. 좋고 나쁜 게. 그 회사에 잘 맞춰진 거죠. 응? 업의 특성이 중요하죠. 제조업이냐, 금융이냐, 서비스업이냐. 근데 오너의 기질, 오너의 가치관, 이런 것들 다 버무려져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직 문화 관련돼서는 여러분들한테 좌표 확인을 하는 질문을 꼭 던지십시오 라는 말을 던지고 싶어요. 좌표 확인은 뭐예요? 현재 우리 조직 문화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직 문화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조직 문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직 문화 또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조직 문화하고 성과하고의 관련입니다. 조직 문화가 성과에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조직 문화가 별로인데 성과 많이 내는 회사 있습니다. 조직 문화 좋은데 잘 안 되는 회사 있어요. 옛날에 HP 같은 경우는 했었거든요. 조직 문화 좋은데 어쨌든 그거 칼리 피오리나인가 하는 여성이 와서 회사가 좀 많이 망가졌는데, 근데 최근에 저는 그 양양자 국회의원한테 관련해서 하나 되게 재미난 팁을 들었습니다. 양양자 국회의원이라고 아시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고 이분은 삼성전자의 상무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뭐로 받았냐면 조직 문화하고 성과라는 걸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왜 하이닉스는 HBM을 개발에 성공했는데 왜 삼성전자는 개발이 늦었을까? 이거를 AI를 가지고 다 긁었더라고. 모든 신문기사, 모든 논문을 다 긁어서 빅데이터 돌렸더라고. 그래서 나온 게 조직 문화더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물어봤더니 삼성은 그쵸? 수직적인 엠파이어야.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조직 구조가 아주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다 이제 뭐 다듬어서 올라가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요. 삼성전자가 제가 듣기로는 HBM만 안 한 게 아니더라고. 근데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진 걸로 전 들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처음부터 연계해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처음부터도 엔비디아, TSMC 이런 회사랑 연계해서 우리가 자기가 개발해주면 걔들이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럼 설계 변경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더 의사결정 구조가 빠르고 그러면서 오늘날에 그런 차이가 생겼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이제 알려줬다 그러더라고. 뭐 지금 전영원 대표한테도 알려주고 다 그랬다 그러는데 전 그거 보면서 저게 맞아. 그러니까 조직 문화의 표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의사결정 속도거든요. 의사결정 구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조직 문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CEO라고 생각해요. CEO. 자동차로 말하면 조직 문화는 전륜 구동입니다. 후륜이 아니야. 전륜 구동이야. 사장이 잘하잖아요. 그거 문제 없습니다. 사장이 겸손하고 직원들 얘기 잘 듣고 이러잖아요. 그거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전륜이 망가지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어요. 관련해서 가장 좋은 사례가 제가 볼 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75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50년 넘었죠. 근데 사장은 딱 3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빌 게이츠가 25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기술 패권이 이 사람의 철학입니다. 2대 사장은 누구예요? 머리가 벗겨진 스티브 발머.
아주 이 사람은 되게 이 통제적인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이 사람은 사업을 확장했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보면 미국에서도 가장 좀 안 좋은 리더의 표본으로 나옵니다. 스티브 바머라는 사람이. 물론 그 당시에 역할은 했겠지만 최근에 이 사장은 누구야?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하기 전에 MS 사람들 직원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회사 가기 되게 싫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평가 제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하는 스택 랭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조직별로 상대 평가죠. 조직별로 상대 평가해서 막 부서별로 경쟁시키고, 그렇죠? 경쟁에서 밀리면 뭐 인센티브 적게 주고, 그래서 사일로 정치적인 게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MS 사람들 만나보면 얼굴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요즘 사티아 나달라가 온 다음에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느끼는 거야. 아, 이게 CEO 한 사람 바뀌었는데 조직 문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걸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제일 중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는 언어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중에 디제스터라는 단어 있죠. 디제스터. 디제스터는 뭡니까? 디제스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와요? 디스하고 에스터가 나와요. 에스터는 뭐죠? 별이야, 별. 디스는 뭐예요? 사라지다. disappear. 그러니까 영어로 디제스터의 어는 뭐냐면요, 별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야? 목표 상실입니다. 저는 조직이나 개인이나 가장 큰 재앙은 저는 목표 상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문화 할 때도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응? 내가 만드는 회사는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 난 요즘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가 없어요. 대한민국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냐는 거죠. 그렇죠? 목표는 별로 없거든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얼라이먼트입니다.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목표하고 각종 제도, 그렇죠? 사람하고 얼라인을 시켜야죠. 근데 목표는 그럴듯해요. 액자 속에. 하지만 각종 제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얼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작동하지 않죠. 온라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여러분들은 시스템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은요, 뭘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대신 그걸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무엇, 그게 시스템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면 되잖아.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사례가 뭐냐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장기 기증 있죠? 여러분들이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를 기증하기로 약속한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3%네. 응? 딱 맞네. 3%네. 딱 3%네. 근데 호주는 97%더라고요. 왜 그래요? 호주는 디폴트가 장기 기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기 기증하기 싫으면 동사무소 와서 나 장기 기증하기 싫어요. 하면 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포지티브 시스템이에요. 나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서약서 쓰고 앉았냐고. 디폴트를 장기 기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의 정의는 제가 한 정의가 아니고 시오노 나나미가 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열심히 하라고 제일 답답한 게 뭘 열심히 하라고 그래.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뭘 왜 원가를 아끼라고 그래. 아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관련해서는요, 언어를 통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통일. 언어를 쓸 때 추상적인 단어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제가 볼 때는 그 배달의 민족 그겁니다. 난 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뭐예요? 업무는 수직적으로, 관계는 수평적으로. 클리어하잖아요. 두 번째, 간단한 보고는 상급자가 하급자 책상으로 가서 받는다. 그렇죠? 잡담이 경쟁력이다. 개발자가 개발만 하고 마케팅이 마케팅만 하면 그 회사는 망한다. 그렇죠? 휴가 퇴근 시 눈치 주지 않는다.
책임은 실행자가 지지 않고 의사 결정자가 진다. 여러분 얼마나 클리어해? 그렇겠어요? 이거보다 더 클리어할 수 있냐는 거죠. 다른 대부분의 회사 어때요? 되게 중구장대한 겁니다. 뭔 소린지 그렇겠어요? 무슨 뭘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 알 수가 없어.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가. 어쨌든 조직 문화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AI가 어떻게 조직 문화를 바꿀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 107개를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되게 열심히 써줬다. 근데 질문이 보니까 정말 아주 초보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급 질문까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10년 동안 써봤는데 아무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떡할까요? 이런 것까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질문을 몇 가지 나눠봤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렇죠?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일단 써봐라. 그렇죠? 일단 써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써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저는 AI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요. KPI는 바뀌지 않을 거로 생각해요. KPI의 핵심은 뭡니까? 어찌됐건 얼만큼 성과를 냈느냐, 얼만큼 매출에 기여했느냐, 그렇죠? 얼만큼 이익을 내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바뀌지 그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현재 AI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개인의 생산성은 올라갔어요. 확실하게. 근데 그게 조직의 생산 속으로 아직 연결이 덜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저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저항을 어떻게 깰 것이냐입니다. 저항. 저는 AI가 조직 문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생존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개인과 조직은 살아남고요. 그렇지 않은 조직은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조직의 생산성이란 뭘까? 세 가지 팩터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잘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근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 알리려고 그래. 그렇죠? 자기가 보통 때 이틀 걸리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30분 만에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렇죠? 닥칠 재앙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딴청하면서 굉장히 바쁜 척 하지만 사실 다 해놓은 거야. 예? 그래서 개인의 생산성은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협업이야, 협업. 이게 부서 간에 이게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시너지가 나느냐. 그래서 곱하기라는 거죠. 근데 개인의 생산성만 올라가잖아요. 이건 조직의 성과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브레이크더라고, 브레이크. AI로 생산성을 올리는데 장애가 되는 가장 큰 브레이크가 누굴 것 같아요? CEO하고 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AI를 모르니까 부하직원은 정말 열심히 해서 한 30분 만에 기똥찬 자료 뽑아놓은 거야. 근데 상사를 이해시키는데 3시간 걸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기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메일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세요? 여기는 아마 젊은 분들은 기억 못할 텐데 그게 언제쯤 95년도쯤 나왔던 거. 내 세대 기억에 회사에서 95년도쯤 쓴 걸로 기억해요. 그때 우리가 비서가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상사한테 줬었어요. 아침마다 갔다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스틸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죠. 현대차나 모비스나 LG와 같은 데가 그럴 수는 없지만 중견기업들 있잖아요. 한 300명, 400명 이런 데는 CEO가 날라다닌다고 생각해요. 날라다녀야 된다. 그렇죠? AI로 구박을 해야지. 야, 내가 쓰니까 이거 원가 분석 같은 것도 너무 쉬워. 옛날에 원가 분석하려면 어떻게 돼요? 재무부서에 올리자. 엑셀 뽑자. 제가 그래서 이 AI 관련돼서 한번 결론과 과제를 한번 도출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직원들은 잘 쓴다. 리더들은 안 쓴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 던져보세요. 현재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회사는요. 그렇죠? 가장 큰 건 뭐냐면요.
CEO가 AI 안 쓰면요, 뭐가 가능하고 뭐가 불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공장장이 와서 이거 외주 주면 3주 걸립니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해요. 두 번째, 본인이 브레이크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인지시켜야 됩니다. 부하 직원이 30분 만에 만든 보고서를 자기 이해시키느냐고 2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AI를 안 쓰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건 제일 중요한 게 상황 파악이잖아, 상황.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직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도 약간 좀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이 안 보인다. 두려움에 관련된 걸 좀 해야 되고요. 저는 가장 큰 게 조직의 구조, 의사결정 단계, 이런 것들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재건축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린필드에다가 새 건물을 짓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재건축은 힘들어요. 기존의 프레임 안에서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AI 조직의 핵심은 뭘까? 제가 제안하는 거 뭐냐면, 기존의 조직을 싹 밀어버리고 나한테 있는 거는, 내가 예를 들면 마케팅이다, 나한테 있는 건 나하고 AI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존의 틀 안에서 AI를 도구로만 활용하게 되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AI만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한번 일을 해봐라. 그러면서 한번 조직 구조, 의사결정 단계 같은 걸 만들어 보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BPR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저는 1990년대 중반에 나왔던 BPR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새로운 통찰력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관련돼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랩업입니다. 전 미래에 기업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옆에 뜨는 거야. 그딴 식으로 의사결정하시면 바로 파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거 난 그렇게 상상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맨날 그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CEO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AI 다 입력이 될 거 아니야, 얘가. 우리 사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삑사리를 내는지 다. 얼마나 재밌을까? 난 빨리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어떻게 이거를 개인과 조직의 무기로 잘 활용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결론은 없지만 특성을 잘 보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AI를 쓰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이 쓰잖아요. 그냥 검색 도구가 바뀐 거에 불과해요. 네이버 쓰다가 그냥, 그렇죠? 제미나이 쓰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저는 조직도 그런 것 같아요. 조직도. 성과를 잘 내는 조직이 AI 쓰면 용이 날개를 단 거지만, 기존에, 그러니까 사실 경쟁자 누굽니까? 경쟁자는 제가 볼 때는 같은 업계에서 AI를 빨리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데가 미래의 경쟁자입니다. 저는 통념에 저항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의구심을 많이 품어요. 저 사람이 알고 하는 얘기야?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근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강의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강의는 요청받았으니까 하지, 사실 이런 강의는 전달력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시간을 쓰고 왔잖아요. 저도 시간을 쓰고. 근데 이런 걸 깨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의 비대칭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는 정보하고 내가 아는 정보가 비슷해야 돼요. 조직 문화 바꿀 때도 그렇습니다. 조직 문화 바꾸기 위해서 책을 하나 골라. 같이 읽는 거죠. 같이 그 얘기하는 거죠. 응? 뭘 느꼈냐? 뭘 배웠냐? 응? 어떤 장애물을 치우면 되겠냐? 그럼 래퍼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다음날 어나운서 선언을 해, 선언을. 선언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택도 없는 소리야.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막혀있는 곳은 다 시장에 막혀있는 곳. 정보가 막혀있는 곳, 다 시장입니다. 시장입니다. 근데 저는 AI가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같이 기존에 미천이 많은 사람한테 용이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책 한 권 쓰겠더라고요.
주제만 잘 잡으면. 그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그죠? 이게 여러분들 개인의 생산성과 조직의 생산성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초청 강연 한근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강연과 또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우리 조직과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시의적절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또 적극적인 호응과 질문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거의 9시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9시부터 이제 조찬 식사를 여러분께 준비해 드릴 텐데요. 시간이 몇 분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이용해서 같은 테이블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도 나누시고요. 명함도 주고 받으시면서 간단하게나마 네트워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 각 기업을 이끌고 계신 다양한 산업의 리더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만큼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서로 함께 인사 나누고 또 네트워킹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집중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조찬이 이제 곧 제공이 되니까요. 식사하시면서 계속해서 담소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